너 따위가 헬기를 고치면 너의 아이를 임신해주지. 동양인 특전사를 멸시하며 조롱했던 미군 여군 대위. 하지만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이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임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로키 산맥의 칼날 같은 바람이 훈련 기지의 깃발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해발 수천 미터 고지에 자리한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예하 제1특전단 델타포스, 통칭 델타의 전진 기지는 문명 세계로부터 완벽히 고립된 섬과 같았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잿빛 하늘 아래 웅크린 맹수처럼 보였고 그곳을 오가는 사내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이들이었다. 그 최강의 무리 속에서도 에이린 코너 대위는 단연 군계일학이었다. 길게 묶은 금발은 햇빛 아래서 부서지는 금가루처럼 빛났지만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빙하의 심연처럼 차갑고 깊었다.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은 그 어떤 남성 대원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며 전술 이해도와 지휘 능력은 사령부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는 델타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향해 가는 존재였다. 그런 그녀의 지휘팀에 이질적인 존재가 합류한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파견된 교환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 군인 강인호 상사. 그는 델타 대원들의 떠들썩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거구의 델타 대원들 틈에서는 유독 왜소해 보였고 항상 말이 없이 조용한 눈으로 주변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델타 대원들에게 무능함 혹은 소심함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이봐, 코리안. 숨은 쉬고 있는 건가? 하도 조용해서 동상이라도 된 줄 알았네. 팀의 부사수인 잭이 껄껄거리며 이노의 어깨를 툭 쳤다. 이노는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 별다른 대꾸가 없었다. 그의 그런 반응은 잭과 다른 대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들은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온 베테랑들이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영어도 능숙하지 못한 듯한 조용한 군인은 그저 자신들의 훈련에 짐이 될 뿐인 존재로 여겨졌다. 에이린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이노를 무시했다. 브리핑 시간에는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사격 훈련 중에는 그의 사격수를 본체만 채 했으며 전술 토의에서는 아예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에게 강인호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거추장스러운 꼬리표에 불과했다. 그녀의 팀은 완벽해야 했다. 그리고 저 조용한 동양인 군인은 그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유일한 오점이었다. 오늘 예정된 훈련은 이번 교환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고도의 산악지대에 가상적 기지를 설정하고 헬기를 이용해 은밀히 침투하여 목표를 타격하고 복귀하는 고난도 임무. 브리핑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에이리는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작전 지도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으며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침투 지점은 해발 3,000m의 악마의 이빨 능선이다. 강풍과 급변하는 기상이 가장 큰 변수이니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거야. 하강 후에는 라이언이 선두에서 길을 확보하고 마크와 잭이 좌우 경계를 맡는다. 나는 중앙에서 지휘한다. 그녀의 시선은 팀원들을 차례로 훑었지만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이노에게는 잠시도 머물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강 상사는 후방에서 지원 및 경계를 맡도록.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았다. 최정예 부대원들이 모든 것을 처리할 테니 당신은 그저 따라오기나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이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장비 점검 시간 대원들은 각자의 총기와 통신 장비, 생존 도구를 꼼꼼히 확인했다.
잭이 자신의 소총을 능숙하게 분해하고 조립하며 이노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이봐, 이런 진짜 총은 만져본 적 있나? 당신들 나라에서는 장난감 총으로 훈련한다던데 사실이야? 이노는 대답 대신 자신의 K2 소총을 소리 없이 분해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조립해서 보여주었다. 그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정확했다. 잭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겨우 총기 분해 조립 따위로 자신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마침내 출동 시간이 되었다. 거대한 2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다목적 전술 헬기, 검은 매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익숙하게 헬기에 올라탔고 이노는 가장 마지막에 조용히 탑승했다. 헬기가 육중한 몸을 일으켜 하늘로 솟아오르자 기지의 풍경이 발 아래로 빠르게 멀어졌다. 바람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헬기 내부는 서로의 표정으로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소음의 왕국이었다. 에이리는 차가운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끝없이 펼쳐진 설산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졌다. 신의 조각품 같은 그 장엄한 풍경 속에서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런 극한의 자연을 정복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문득 강인호를 쳐다보았다. 그는 미동도 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도 흥분도 아닌 그저 담담한 표정. 저 속을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에이리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것은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그녀는 단정했다. 헬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델타 대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용한 동양인 이방인을 비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명백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강인호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전장에서 그런 종류의 시선을 받아왔다. 편견과 오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소리를 내는 법이었고 진정한 실력은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증명하는 법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창밖의 구름과 산맥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니었다. 그는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밀도, 기체의 미세한 떨림까지 온몸으로 느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살아남으며 몸에 밴 생존 본능이었다. 그리고 그의 본능이 희미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악마의 이빨 능선이 시야에 들어올 무렵이었다.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다급하게 들려왔다. 계기판에 이상 신호가 잡힌다. 원인 불명.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육중한 기체가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헬기 내부는 순식간에 쇳소리와 함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델타 대원들은 반사적으로 각자의 몸을 고정하고 상황을 주시했다. 에이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상황 보고해. 알 수 없습니다, 대위님. 갑자기 주 동력 계통의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어가. 조종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매는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 쪽지에 총을 맞은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고도를 잃기 시작했다.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며 기내를 붉게 물들였다. 창밖으로 보이던 설산의 풍경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젠장, 추락한다. 모두 충격에 대비해. 라이언의 고함과 함께 헬기는 맹렬한 속도로 하강했다. 대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공포가 어렸다. 그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온 베테랑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강철 기계의 반란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강인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움켜쥔 채 눈을 감고 기체의 진동과 소음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엔진에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파열음,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절박한 비명, 기체 프레임이 뒤틀리는 미세한 소리까지. 그는 마치 아픈 짐승의 신음소리를 듣는 의사처럼 문제의 근원을 찾고 있었다. 빌어먹을. 불시착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 해. 부조종사가 외쳤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뾰족한 암석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뒤덮인 절벽뿐이었다. 이대로라면 기체는 산산조각 나고 전원 사망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작은 분지가 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바위들 사이에 기적처럼 형성된 평탄한 지형이었다. 저기다. 젠장, 꽉 잡아. 조종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헬기의 기수를 분지로 향했다. 기체는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눈밭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뒤집혔다. 찢어지는 금속음과 함께 기체는 눈밭을 따라 수십 미터를 미끄러져 나간 뒤에야 겨우 멈춰 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침묵 속에서 에이린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괜찮나? 부상자 확인해. 다행히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 정도의 부상이었다. 최첨단 헬기의 견고한 기체와 숙련된 조종사의 마지막 조종, 그리고 깊게 쌓인 눈이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다. 통신 두절입니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신병인 마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은 눈 덮인 거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이 타고 온 검은 매는 한쪽 날개가 꺾인 채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처럼 눈밭에 처박혀 있었다. 조종사 기체 상태는? 에이린의 날카로운 질문에 조종사가 고개를 저었다. 최악입니다, 대위님. 주 동력 개통과 전자 제어 장치가 완전히 나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절대 다시 날 수 없습니다. 델타 대원들의 얼굴에 어둠이 깔렸다. 그들은 최강의 전투원이었지만 현대전에서 보급과 지원이 끊긴 보병은 고립된 늑대 무리와 다를 바 없었다. 특히나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생존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 될 터였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낼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선 기체 주변에 임시 캠프를 구축한다. 비상식량과 생존 도구를 확인하고 주변 지형을 정찰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에이린은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팀원들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었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헬기에서 비상 물품들을 꺼내고 눈을 다져 바람을 막을 벽을 쌓았다. 그동안 조종사와 부조종사 그리고 팀의 장비 담당인 마크는 망가진 헬기에 매달려 사투를 벌였다. 그들은 주 엔진의 덮개를 열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파이프를 들여다보며 원인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굳어갔다.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망가졌어. 핵심 부품이 나간 게 분명해. 마크가 기름 묻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는 델타 내에서도 손꼽히는 장비 전문가였지만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헬기 엔진 앞에서 그의 지식은 무용지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기온은 영하로 곤두박질 쳤고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헬기 동체의 의지의 추위를 피했지만 이대로 밤을 넘기기엔 위험했다. 식량과 연료는 한정되어 있었다. 구조 요청 신호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언제 발견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에이린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완벽했던 작전 계획, 최강의 팀원, 최첨단 장비. 그 모든 것이 자연의 변덕과 기계의 결함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자부심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때까지 한쪽에서 조용히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만 있던 강인호가 천천히 헬기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마크와 조종사들을 지나쳐 열려있는 엔진 덮개 안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복잡한 기계 부품들을 마치 해부도를 보듯 꼼꼼하게 훑어내렸다. 그는 부서진 기계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그것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강인호가 망가진 엔진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발견한 잭이 코웃음을 쳤다. 이봐, 거기서 뭘 보는 거야? 기도라도 하면 헬기가 날아오를 거라고 생각해? 그의 비아냥에 지쳐있던 다른 대원들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 동양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인호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 동안 엔진 내부를 살폈다. 그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소리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명확하게 들렸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마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당신이 보겠다고? 뭘 어쩌겠다는 거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호의 대답에 대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웃음이었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우리 팀 최고의 장비 전문가도 포기한 물건이야. 그런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공수부대에서는 헬기 엔진 고치는 법도 가르치나 보지. 잭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인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인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에이린을 바라보았다. 최종 결정은 지휘관인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에이린은 차가운 눈으로 인호를 위아래로 훑었다. 스트레스와 추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인호의 제안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팀의 전문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정말? 당신이 이걸 고칠 수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에이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는 소리. 좋아, 어디 한번 해봐. 구경이나 해보자고. 정말 만약에 당신이 이 고철 덩어리를 다시 날게 만든다면. 에이린은 인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내뱉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경멸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내가 당신 아이라도 임신해주지. 됐어? 그녀의 폭언의 주변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아무리 그래도 같은 군인에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의 수위를 넘어선 발언이었다. 잭과 라이언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인호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이런 식의 인격적인 모독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강인호가 분노하거나 혹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에이린의 불타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마주 볼 뿐이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눈보라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마침내 인호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약속은 지키셔야 할 겁니다, 대위님. 그 말을 남기고 인호는 몸을 돌려 헬기의 엔진으로 향했다. 그의 등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는 전문가의 침착함만이 느껴졌다. 그 모습에 에이린은 오히려 자신이 모욕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폭언을 조금도 흔들지 못한 저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노는 마크에게서 공구함을 건네받았다. 그는 여러 공구들을 잠시 살펴보더니 몇 가지 간단한 도구만을 챙겼다. 그리고는 좁은 엔진실 안으로 스스럼 없이 몸을 집어넣었다. 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에이리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이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녀는 그가 몇 분 만에 포기하고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 오만한 동양인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이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기계 속에서 마치 길을 찾는 탐험가처럼 움직였다.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기름때 묻은 부품들을 만지고 소리를 듣고 심지어 냄새를 맡기까지 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행위를 넘어 마치 죽어가는 생명체를 진찰하는 의사의 모습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주위는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대원들은 추위에 떨며 웅크렸고 에이린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서서히 번져갔다. 그런데도 이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공수부대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에서 그는 맥가이버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변의 도구를 이용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망가진 장비를 되살려내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는 뛰어난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장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정비 능력을 함께 갖춘 희귀한 인재였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항공기 정비사로 살아온 분이었고 이노는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함께 숨쉬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했던 것이다. 마침내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노가 엔진실에서 천천히 몸을 빼냈다. 그의 얼굴과 손은 온통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조종사를 향해 말했다. 시동을 다시 걸어보십시오. 그 말에 조종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뭘 했다고 시동을. 일단 해보십시오. 이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에이리는 여전히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보았지만 고갯짓으로 조종사에게 지시했다.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저 남자의 오만한 주장의 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조종사는 반신반의하며 조종석에 앉아 시동 절차를 시작했다. 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헬기를 지켜보았다. 투둑툭, 털털털. 처음에는 약한 소음과 함께 기체가 가볍게 떨리기만 했다. 제게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거봐 역시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포효하듯 헬기의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콱! 검은 매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며 주변의 눈을 흩날렸다. 헬기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델타 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조종사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세상에. 모든 게 정상이야. 어떻게 한 거지? 에이린 코너 역시 충격으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푸른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름때 묻은 얼굴로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강인호를 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그 눈빛 속에서 에이리는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와도 같은 약속을 떠올렸다. 내가 당신 아이라도 임신해주지. 오만과 경멸이 부서져 내린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살아난 검은 매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델타 대원들의 자만심이 박살나는 소리였고
에이린 코너에 얼어붙었던 세상의 균열을 내는 소리였다. 돌아오는 비행 내내 헬기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륙하기 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방인을 멸시하던 그 떠들썩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원들은 저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만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신경은 온통 기체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인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기름때 묻은 손을 천으로 닦아내고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동네 카센터에서 자전거를 수리한 아저씨처럼 태어난 모습이었다. 저 평온함이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지식, 경험을 총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의 원인을 저 남자는 1시간 만에 해결했다. 그것도 맨손과 간단한 공구 몇 개만으로.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차이였고 그들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에이린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요동쳤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내가 당신 아이라도 임신해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한 인간의 인격과 실력을 자신의 편협한 시선으로 재단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내몰린 자의 비겁한 발악에 불과했다. 그녀는 강인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경멸? 조소? 아니면 동정? 그 어떤 것이든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헬기가 기지에 착륙하자 대기하고 있던 지상 근무 요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통신이 두절된 채 사라졌던 헬기가 그것도 멀쩡하게 비행해서 돌아온 것이다. 문이 열리고 델타 대원들이 지친 모습으로 내리자 기지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곧장 관제탑으로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다. 믿을 수가 없어. 엔진이 완전히 퍼졌었는데. 한국에서 온 그 군인이 고쳤다더군. 농담하지 마. 그 조용한 사람이? 마크도 포기했던걸.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인호라는 이름은 더 이상 짐 덩어리 동양인이 아니었다. 그는 죽은 헬기를 살려낸 마법사, 미스터리의 기술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훈련장으로 복귀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잭과 라이언은 몇 번이나 인호에게 말을 걸려다 입술만 달싹이고는 포기했다. 그들의 오만한 얼굴에는 이제 존경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에이린은 장비를 거칠게 벗어 던졌다. 강철 같던 통제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그대로 맞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기름때 묻은 얼굴로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던 인호의 검은 눈동자였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자신의 모든 오만과 편견을 비웃는 듯한 그 고요한 눈빛. 그녀는 훈련장으로 향했다. 분노와 수치심을 땀으로 씻어내기 위해서였다. 사격장의 총성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백발백 중 모든 총알이 관역의 중앙을 꿰뚫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체력 단련실로 향했다. 역기를 들어 올리고 또 들어 올렸다.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독한 자기 혐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했다. 적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그날 밤 장교 식당에서 에이린은 우연히 인호와 마주쳤다. 그는 다른 한국 파견 군인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변의 델타 대원들이 그를 흘끔거리며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다. 에이리는 차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고맙다고 인사해야 할까? 그 어떤 말도 지금의 이 굴욕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그를 외면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바로 그때 기지 전체의 방송이 울려 퍼졌다. 에이린 코너 대위, 지금 즉시 사령관실로 오도록. 반복한다. 에이린 코너 대위는 즉시 사령관실로 오도록. 에이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추락 사고에 대한 문책일까? 아니면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령관인 톰슨 대령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앉게 코너 대위. 에이린이 경례와 함께 자리에 앉자 톰슨 대령이 입을 열었다. 오늘 있었던 사고에 대해 들었다. 조종사들의 보고와 정비팀의 1차 점검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에이린에게 내밀었다. 정비팀의 소견이다. 단순 기체 결함으로 보기 어려움. 외부 충격이나 의도적 손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핵심 부품 여러 곳에서 일반적인 마모나 고장과는 다른 양상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 정밀 조사가 필요함. 에이린의 눈이 커졌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그리고 조종사들은 강인호 상사가 헬기를 수리했다고 보고했다. 그게 사실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는 공수부대원이지 항공정비사가 아니지 않나. 에이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그리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비범한 관찰력과 망설임 없는 손놀림, 기계와 교감하는 듯한 모습까지. 톰슨 대령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듣고 있었다. 그렇군. 아무래도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코너 대위 강인호 상사를 내 집무실로 데려오게. 이번 일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어. 톰슨 대령의 마지막 말은 에이린의 가슴에 차가운 파문을 일으켰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열쇠는 그녀가 가장 멸시했던 남자 강인호가 쥐고 있었다. 강인호를 찾아가는 에이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투명 인간 취급하던 그에게 이제는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녀는 그의 숙소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그 고요한 얼굴이 나타났다. 사령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에이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인호는 놀란 기색 없이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에이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톰슨 대령의 집무실에 다시 들어서자 이번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그리고 정비팀장까지 배석해 있었다. 톰슨 대령은 인호를 자리에 앉히고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관찰하며 물었다. 강 상사,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모두 위험했을 거야.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직업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인호의 대답은 간결했다.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었냐는 걸세.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한 걸 말이야. 자네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나? 모두의 시선이 인호의 입으로 쏠렸다. 인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복귀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처음 엔진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에서 나는 파열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막힌 듯한 혹은 굶주린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의 표현에 정비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기계공학이 아닌 시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엔진 덮개를 열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연료 공급 라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주입 펌프와 엔진을 연결하는 커넥터의 잠금 장치가 아주 미세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미세한 틈으로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출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추락 직전의 진동으로 그 틈이 더 벌어졌을 거고요.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다고. 그건 정비 불량이 아닌가. 정비팀장이 발끈하며 나섰다. 톰슨 대령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계속하게 강 상사.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 제어 장치의 메인 릴레이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인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금속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건 헬기 부품의 일부가 아닙니다. 재질도 다르고 형태도 이질적입니다. 이 작은 조각이 릴레이 접점 사이에 끼어 신호 체계를 교란시킨 겁니다. 연료 공급 불량과 전자 제어 장치 오류,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집무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 한 가지 가능성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보타주의도적 파괴 행위. 톰슨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델타포스 훈련 기지 내에서 그것도 최첨단 헬기를 대상으로 사보타주가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좋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두 1급 기밀이다. 모두들 명심하도록. 톰슨 대령은 모두를 내보내고 에이린과 이노만을 남겼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코너 대위. 자네 팀에게 비공식 임무를 부여하겠다. 이 기지 내에 숨어있는 유령을 찾아내야 한다. 공식적인 수사를 진행하면 쥐새끼가 꼬리를 감출 거다. 자네 팀의 임무는 평소와 같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비밀리에 용의자를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강 상사.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자네의 그 비범한 눈이 필요해. 코너 대위의 팀에 합류해서 이번 조사를 함께 해주게. 이것은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넘어선 문제일세. 우리 모두의 안위가 걸린 일이야. 에이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라고. 그것도 자신의 팀원으로. 하지만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이노 역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파트너가 탄생했다. 한때는 서로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기 위해 등을 맞대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 그날 밤 에이리는 자신의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녀는 사보타주 가능성과 비밀 임무에 대해 설명했다. 잭과 라이언, 마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동료 중에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번 임무는 강인호 상사가 우리 팀과 함께 할 거다. 그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이건 내 결정이 아니라 사령관님의 명령이다. 이해 있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강인호의 실력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들의 오만은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다음 날부터 비밀 수사가 시작되었다.
에이린과 이노는 가장 먼저 사고 헬기가 보관된 경납고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하나의 거대한 범죄 현장처럼 변해 있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에이린은 자신도 모르게 이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자신도 모르는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이노는 헬기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살피듯 날카로운 눈으로 기체를 훑쳤다. 그의 시선은 연료 주입구 근처의 작은 긁힌 자국에 멈췄다. 그는 특수 라이트를 꺼내 그곳을 비추었다. 자외선 불빛 아래 눈에 보이지 않던 희미한 얼룩이 형광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건 에이린이 숨을 삼켰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름 얼룩이 아니었다. 특수한 화학약품의 흔적 같았다. 범인은 이 화학약품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약화시킨 뒤 미세한 틈을 만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품은 자연적으로 증발하지만 미량의 성분은 이렇게 흔적을 남기죠. 강인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단서를 쫓고 있었다. 에이린은 그런 그의 옆모습을 보며 완전히 새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자신이 알던 세상의 법칙을 모두 깨부수는 존재였다. 그리고 위험하게도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희미한 화학 물질의 흔적은 곧장 기지 내 연구소로 보내져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에이린과 이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들은 정비 기록과 인원 출입 기록이 보관된 자료실로 향했다. 수백,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들 속에서 바늘 하나의 단서를 찾아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늦은 밤 자료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형광등의 희미한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에이린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기계에 대해 잘 알게 된 거죠? 그녀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노는 기록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버지가 평생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놀이터는 경납고였고 장난감은 렌치와 드라이버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정직하게 대하면 정직하게 답해줍니다. 사람보다 훨씬 상대하기 편하죠. 그의 마지막 말에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다. 에이린은 처음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본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다. 미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때 헬기 앞에서 했던 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니, 진심으로 어리석었죠. 당신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노는 마침내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이전과 같은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저 역시 대위님을 오해했으니까요. 차갑고 이성적이기만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요? 네. 대위님은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강철 같은 이성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때로는 그 뜨거움이 이성을 녹여버릴 때도 있고요. 그의 말은 정확하게 그녀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에이린은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에 얼굴을 붉혔다.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탕, 쾅. 자료실 바깥쪽에서 희미한 총성과 함께 건물이 가볍게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거의 동시에 자료실의 모든 전등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정전인가? 에이린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이노는 이미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거대한 책장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표범과 같았다. 정전이 아닙니다. 기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교환 훈련 프로그램 규정상 휴대하지 말아야 할 물건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남자였다.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일반적인 군화 소리가 아니었다. 소음을 최소화한 특수 전투화를 신은 자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이 자료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에이린과 이노였다. 놈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우리가 뭔가를 찾아냈다는 걸 안 거야. 에이린 역시 자신의 권총을 꺼내들며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밖에서는 총성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기지 외곽 발전소 쪽에서 교전을 벌여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소규모 팀이 이곳으로 침투한 것이 분명했다. 자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야간 투시경을 쓴 무장 괴한 2명이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총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둠 속을 훑고 있었다. 에이리는 숨을 죽이고 격발 타이밍을 노렸다. 하지만 이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손에 잡히는 두꺼운 서적 한 권을 반대편 구석으로 힘껏 던졌다. 쿵! 소리가 난 쪽으로 괴한들의 시선과 총구가 동시에 돌아가는 찰나의 순간 이노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그의 몸은 하나의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괴한의 목을 팔로 감아채는 동시에 그의 총을 든 손을 꺾어 다른 괴한을 향해 격발했다. 푸슈! 소음기 달린 총성이 낮게 울리고 다른 괴한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이노에게 붙잡힌 괴한이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목은 이미 꺾여 있었다.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에이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훈련된 군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수없이 실전을 치르며 살상 기술을 몸의 일부로 만든 그림자 속 암살자의 움직임이었다. 괜찮습니까? 이노가 그녀를 향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어떻게?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 놈들의 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도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자료실 뒷문을 통해 비상복도로 빠져나왔다. 기지 전체는 경보음과 총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처절한 사투를 시작했다. 에이리는 자신이 알고 있던 강인호라는 남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는 죽은 기계를 살리는 천재적인 기술자이자 동시에 어둠 속에서 적의 숨통을 끊는 냉혹한 전사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배신과 음모로 가득한 적지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미스터리한 남자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 때문이었다.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던 총성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는 더욱 싸늘한 긴장감이 채우고 있었다. 비상 출동한 기지 방어 병력이 현장을 장악했고 에이린과 이노는 그들의 호위를 받으며 혼란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에이린의 팔에는 가벼운 찰과상이, 이노의 옆구리에는 스친 총탄 자국이 붉게 배어나왔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상처의 고통 따위는 잊은 듯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톰슨 대령의 집무실은 사실상의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보고를 받으며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에이린과 이노가 들어서자 그는 모든 시선을 두 사람에게 집중했다. 자네들이 상대한 놈들은 누구였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전원 재압 후 확인했지만 어떤 신원 표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에이린의 보고에 톰슨 대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외부의 용병이 델타포스 기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기습을 자행했다는 것은 이 기지의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뚫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누군가 내부에서 그들의 침투를 돕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 상사, 자네 생각은 어떤가? 톰슨 대령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노의 의견을 구했다. 에이린의 팀원들은 물론 지휘부의 장교들조차 이 이방인 군인의 통찰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부검실에서 확보한 공격자들의 유류품 사진을 가리켰다. 그들의 장비는 미군 제식 장비와 거의 흡사했지만 몇 가지 미세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해 전투화의 끈 매듭 부분을 가리켰다. 이 매듭 방식은 동유럽의 특정 용병 집단이 사용하는 고유의 방식입니다. 무게 중심을 발 앞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소음 없는 기동에 유리하게끔 고안된 겁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한 소음기의 내부 구조 역시 일반적인 군용품과는 다른 암시장에서만 유통되는 개조품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법의학자의 소견처럼 치밀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단순히 전투를 치른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맡았던 희미한 냄새가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섞여 있었는데 크레졸과 비슷한 공업용 용매 냄새였습니다. 아마 그들의 장비를 세척하거나 위장하는 데 사용된 화학 약품일 겁니다. 이노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에서 적의 흔적을 쫓으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동물적인 감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해박한 지식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동유럽 용병, 크레졸 계열 용매. 톰슨 대령은 즉시 정보 분석팀에 해당 내용을 하달했다. 기지 내 모든 화학 물질 보관 기록과 최근 반입된 물품 목록을 대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이노가 찾아낸 작은 실마리를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이린은 그런 이노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조각난 퍼즐 조각들을 맞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예술가처럼 보였다. 그녀가 지금껏 만나온 그 어떤 특수부대원과도 달랐다. 그는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 그 자체를 이해하는 전략가이자 적의 심리를 꿰뚫는 분석가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으며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없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전후에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두 사람을 끈끈하게 엮고 있었다. 괜찮아요? 에이린이 이노의 옆구리를 보며 물었다. 의무병이 붕대를 감아주었지만 군복 위로 여전히 핏자국이 선명했다. 이 정도 상처는 익숙합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에이린은 그의 눈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깊은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이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단단한 손등 위로 전해지는 에이린의 온기는 그 어떤 치료제보다도 따뜻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 역시 대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 난 아무것도. 당신이 모든 걸 했어요. 팀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서로의 등을 지키는 것. 대위님은 제 등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노는 부드럽게 손을 빼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이린은 잠시 동안 그 온기가 사라진 자신의 손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것은 전우애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 분석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이노가 말했던 특정 용매와 일치하는 화학약품이 기지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약품의 재고, 관리 및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은 단 12명으로 좁혀졌다. 에이린과 이노는 즉시 분석실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12명의 군인과 군무원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델타포스 대원, 정비팀, 보급관리관 등 다양한 부서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 배신자 유령이 있었다. 이들을 한 명씩 비밀리에 조사해야 해.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간 놈이 눈치채고 꼬리를 자를 거야. 에이린이 말했다. 그때 이노가 스크린의 명단을 천천히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이 사람들. 에반스 소령을 보십시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기지 보급 및 군수 총책임자인 에반스 소령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평판 좋고 능력 있는 장교로 모두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다. 에반스 소령? 그럴 리가. 그는 이 기지에서 가장 신뢰받는 장교 중 한 명이야. 에이린이 반박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의 기록은 너무 완벽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나 오점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그리고 보급 총책임자라는 그의 직책은 기지 내의 모든 물자와 인력의 흐름을 파악하고 외부 용병을 몰래 잠입시키는 데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노의 직감은 논리적 근거를 뛰어넘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가장 믿었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함께 지내온 것이었다. 증거가 없어. 심증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럼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놈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이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미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유령을 잡기 위한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작전명 유령 사냥은 극비리에 계획되었다. 톰슨 대령과 에이린 그리고 이노. 단 3사람만이 작전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 에이린의 팀원들조차 자신들이 거대한 연극의 배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시받았을 뿐이다. 작전의 핵심은 거짓 정보였다. 톰슨 대령은 기지 내 모든 장교들을 소집한 긴급 회의에서 지난밤의 기습 현장에서 공격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된 데이터 칩을 확보했다고 공표했다. 그는 이 칩 안에 배신자의 신원과 음모의 전모가 담겨 있을 것이며 현재 최고 수준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물론 그런 데이터 칩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배신자를 자극하기 위한 연기였다. 미끼는 에이린의 사무실에 설치되었다. 톰슨 대령은 데이터 칩의 보안을 위해 가장 신뢰하는 에이린 대위의 사무실 금고에 임시 보관하도록 조치했다고 흘렸다. 금고 안에는 가짜 데이터 칩이 들어있었고 사무실 전체에는 초소형 감시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가 쥐새끼 한 마리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촘촘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통제실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이노가 말했다. 에이린은 그의 옆에서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만약 이노의 추측이 틀렸다면, 만약 범인이 에반스 소령이 아니라면, 이번 작전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진짜 범인에게는 도망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터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뱀은 반드시 미끼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올 밧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미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노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그녀가 헬기 안에서 그리고 자료실의 어둠 속에서 그의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다. 하루 이틀. 기지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용의자 명단에 오른 12명 모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에이린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틀린 걸까? 우리가 너무 섣불렀던 걸까?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린 것은 작전 시작 후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바로 그때 모니터 중 하나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에이린의 사무실 복도 끝에 설치된 카메라에 인형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왔다. 두 사람의 신경이 곤두섰다. 침입자는 능숙하게 복도에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에이린과 이노가 설치한 추가적인 센서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에이린의 사무실 문 앞에 멈춰 서서 특수 장비를 이용해 전자 잠금 장치를 소리 없이 해제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온 것은 에반스 소령이 아니었다. 그는 보급 부대의 평범한 하사관이었다. 에반스가 아니잖아. 에이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노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닙니다. 꼬리가 움직였다는 건 몸통이 신호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하사관은 곧장 금고로 다가가 역시나 전문적인 장비로 금고를 열기 시작했다. 에이린이 즉시 대기하고 있던 팀에게 진입 신호를 보내려 할 때 이노가 그녀의 손을 막았다. 아직입니다. 지금 덮치면 꼬리만 잘릴 뿐입니다. 저 하사관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그저 상사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겠죠. 우리는 몸통, 에반스 소령이 직접 움직이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미끼를 가지고 사라질 텐데, 그가 미끼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진짜 덫이 발동될 겁니다. 이노의 계획은 한 수 앞을 더 내다보고 있었다. 하사관이 가짜 데이터 칩을 손에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이노는 대기하고 있던 잭에게 조용히 무전을 보냈다. 사냥 시작. 단 사냥감을 놀라게 하지는 마. 잭과 라이언은 유령처럼 하사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하사관은 데이터 칩을 품에 안고 곧장 기지 외곽의 폐물품 처리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에반스 소령이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사관이 데이터 칩을 건네는 순간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지금이다. 덮쳐. 에이린의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 숨어있던 델타 대원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두 사람을 포위했다. 에반스 소령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꼼짝 마라, 에반스. 모든 건 끝났어. 하지만 에반스는 순순히 투항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하사관을 인질로 잡고 소리쳤다. 모두 물러서. 그러지 않으면 이놈 목을 날려버리겠어.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탕!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 한 발이 정확하게 하사관의 이마를 꿰뚫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에반스 소령을 포함한 모두가 경악하여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쳐다보았다. 에이! 이럴 수가. 에반스는 자신의 부하가 눈앞에서 살해당하자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이것은 입막음이었다. 그를 움직이게 한 배후 세력이 실패한 그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폐물품 처리장 주변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나타나 델타 대원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리던 사냥꾼들이 오히려 더 거대한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젠장, 매복이다. 전원 대응 사격. 에이린의 외침과 함께 기지의 밤은 다시 한번 핏빛 섬광과 굉음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통제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노는 헤드셋을 집어들고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말했다. 계획 변경. 대위님,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전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에이린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혀들었다. 폐물품 처리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은 델타 대원들을 엄폐물 뒤에 못 박아 두었고 적들의 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다. 체계적인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훈련된 특수부대와 같았다. 에반스 소령조차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듯 공포에 질린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대위님, 11시 방향 크레인 뒤에 저격수가 있습니다. 라이언, 연막탄 투척 후 저격수를 제압해. 이노의 목소리가 에이린의 헤드셋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는 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지시는 마치 신의 시점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는 듯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에이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했다. 라이언, 들었나? 즉시 실행해. 라이언이 연막탄을 던지자 자욱한 연기가 저격수의 시야를 가렸다. 그 틈을 타 잭과 마크가 좌우로 우회하여 저격수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전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하고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이었다. 에반스를 확보해야 해.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에이린이 외치며 에반스가 엎드려 있는 곳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적들의 목표 역시 에반스의 제거인 듯 그에게 화력이 집중되었다. 에이린이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순간 거대한 폭발이 두 사람을 덮쳤다. 대위님, 이노의 절박한 외침이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폭발의 충격으로 에이린은 정신을 잃었고 통신은 두절되었다. 이노는 모니터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통제실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전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에이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것을 느꼈다. 지독한 이명과 함께 눈을 뜨자 온통 기름때로 뒤덮인 이노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깊은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신이 듭니까?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놈들은 퇴각했습니다. 기지 방어 병력이 도착하기 직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에이린은 몸을 일으켰다. 주변은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처참했다. 델타 대원 몇몇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중상을 입고 신음하는 에반스 소령이 쓰러져 있었다. 이노가 폭발 직후 달려와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낸 것이었다. 에반스. 에이린은 에반스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말해.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지? 너희의 정체가 뭐야? 에반스는 피를 토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패배자의 절망과 함께 거대한 존재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말해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린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니까. 말하란 말이야. 아르고스. 우리는 아르고스다. 아르고스 ARGO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의 이름. 잠들 때도 일부의 눈은 감지 않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감시자. 그 이름을 내뱉은 에반스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노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너, 유령. 그 작전에서 살아남았을 줄이야. 그 말을 끝으로 에반스는 숨을 거두었다. 에이린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과거와 이 거대한 음모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기지는 발칵 뒤집혔다. 신망받던 장교가 배신자였고 기지 내에서 대규모 교전까지 벌어졌다. 톰슨 대령은 국방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지만 아르고스라는 조직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집단과 같았다. 그날 밤 인호는 홀로 훈련장의 가장 높은 철탑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군번줄이 들려 있었다. 그가 유령이라 불리며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작전, 모든 동료를 잃고 자신 역시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다. 에반스는 그 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르고스는 그 작전과 관련이 있었다. 그들은 인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을지도 모른다. 그때 누군가 철탑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린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단순한 동료나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에반스가 말한 그 작전이라는 게 뭐죠? 에이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호는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던 작전입니다. 동료 명예,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 공식적으로 저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작전의 목표는 무기 밀매 조직의 수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거짓이었습니다.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정체불명의 적들에게 포위당했고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시신을 뒤로 한 채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적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내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팔아넘긴 겁니다. 에이린은 숨을 죽였다. 그의 고요한 눈동자 속에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 담겨 있는지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 배후에 아르고스가 있었던 거겠죠. 그들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팀은 저 때문에 이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거고요. 아니요. 에이린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델타포스를 공격했고 내 부하들을 위협했어요. 이제 이건 나의 전쟁이기도 해요.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군번줄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 아르고스라는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고 당신의 동료들과 내 부하들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인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그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유령에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독한 전쟁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가 바로 옆에 있었다. 기지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를 사냥하기 위한 두 사람의 위험한 여정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아르고스라는 이름은 기지 전체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퍼져나갔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이 도착하면서 기지는 이중의 감시 체제 아래 놓였다. 동료를 의심하고 상급자를 불신하는 짙은 패배감과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공기를 채웠다. 에이린의 팀은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용의자로서 수십 번의 신문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음모의 실체를 파헤친 내부 고발자이자 동시에 그 음모가 싹트도록 방치한 책임자라는 이중적인 굴레에 갇혔다. 조사의 칼날은 날카로웠지만 본질을 꿰뚫지는 못했다. 아르고스는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에반스 소령은 개인적인 일탈로 군수품을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규정되었고 기지 내 교전은 외부 용병 집단과의 우발적인 충돌로 축소되었다. 진실을 아는 이들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거대한 진실은 관료주의라는 두꺼운 융단 아래로 덮여버렸다. 시스템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인 꼬리 자르기를 택한 것이다.
강인호는 조사단의 가장 골치 아픈 존재였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진술했지만 자신의 추측이나 직감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 조사관들은 그의 빈틈없는 논리와 고요한 눈빛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그들은 이 동양인 군인이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입을 열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이미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는 유령이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는 뼛속 깊이 다짐하고 있었다. 혼란의 시간이 흐른 뒤 톰슨 대령이 에이린과 이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군복에는 어떤 훈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됐군.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놈들은 내게서 군복을 벗겼지만 내 명예까지 빼앗지는 못했네. 나는 아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은퇴를 앞둔 늙은 군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노련한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국방부는 자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할 걸세, 강 상사. 미군으로 특별 귀화시키고 대테러 분석팀의 핵심 요원으로 발탁하려 하고 있네. 자네의 능력을 그들도 인정한 거지. 하지만 그건 자네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속셈이기도 해. 그리고 그는 에이린을 바라보았다. 코너 대위, 자네에게는 새로운 비밀 임무부대의 지휘권을 맡기려 할 걸세. 아르고스의 실체를 추적하라는 명분 아래 말이지. 하지만 그들 역시 자네를 이용해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자신들의 통제 아래서 아르고스의 꼬리만 쫓게 만들 삶이야. 그의 말대로였다. 시스템은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을 인정했지만 그 발톱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네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하네. 톰슨 대령은 책상 서랍에서 2개의 위조 신분증과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공식적으로 강 상사는 교환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그리고 코너 대위는 이번 일의 충격으로 군을 떠나는 걸로 처리될 걸세. 세상은 그렇게 알게 되겠지. 그는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건넸다. 그리고 유령이 되는 걸세. 시스템 밖에서 놈들의 눈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진짜 사냥을 시작하는 거야. 나는 밖에서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 자네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겠네. 이 USB 안에 자네들이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과 정보가 들어있네. 그것은 위험천만한 제안이었다. 국가의 보호를 벗어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외로운 그림자가 되라는 말이었다. 실패하면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성공한다 해도 세상은 그들의 공을 알아주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에이린과 이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는 똑같은 대답이 쓰여 있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와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톰슨 대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마지막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보내는 경례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터로 떠나는 동지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이노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에이린은 그를 찾아갔다. 그는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검은 매 헬기가 서 있는 경납고에 있었다. 수리를 마친 헬기는 언제든 다시 창공을 날아오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내일 떠난다고 들었어요. 에이린의 목소리에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금발 머리를 풀어 헤친 그녀는 강인한 델타포스 대위가 아닌 한 명의 평범한 여인처럼 보였다.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감정이 침묵의 강을 따라 흘러갔다. 경멸로 시작되었던 만남, 절망 속에서 피어난 신뢰, 죽음의 문턱에서 확인한 연대감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아직 당신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어요. 에이린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헬기 앞에서 했던 그 끔찍한 약속 말이에요. 내 인생 최악의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이노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비난이나 조소의 빛도 없었다. 오직 따뜻하고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약속은 이미 지켜졌습니다. 네. 대위님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과거의 유령으로 살아가던 저를 다시 심장이 뛰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제 동료들의 복수를 할 이유를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에이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내뱉었던 오만의 언어가 그의 입을 통해 구원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아니요. 이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이제부터 우리는 같은 길을 갈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이를 임신해달라는 그 어리석은 약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 지독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서로의 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서로의 곁에 있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평범한 아침이 찾아왔을 때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남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은 청혼보다도 더 절실하고 진실된 고백이었다. 에이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약속할게요. 약속해요, 이노.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찾았다. 차가운 경납고 안에서 나눈 입맞춤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상처를 녹이고 미래의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성스러운 맹세와도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로키 산맥의 장엄한 능선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지의 동쪽 게이트 앞에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이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닌 평범한 여행자 차림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역시나 간편한 민간인 복장을 한 에이린이 다가와 조수석에 올라탔다. 그녀의 군 경력과 신분은 어젯밤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졌다. 준비됐어요? 이노가 물었다. 에이린은 자신들이 떠나온 군 기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이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새벽빛을 받아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트럭은 조용히 시동을 걸고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군 대위 에이린 코너도 대한민국 특전사 강인호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유령이자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를 사냥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떠나는 최초의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대지 위로 장엄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냥꾼의 여명이었다.